오늘부터 내신 대비 시작을 할 건데 공지할 사항이 몇 가지 좀 있고 당부할 말도 몇 가지 있어서 그거부터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방학 때와는 다르게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원래는 계속 방학 때도 그냥 했었는데 이번만 안 했던 거고 이제 앞으로는 테스트를 계속 진행할 거야. 오늘부터. 알겠죠? 그래서 오늘 끝나기 전에 테스트를 볼 거야. 그럼 이 테스트의 진행은 어떻게 될 거냐면은 다음 주부터는 15전? 자, 수업 15분 전에 테스트를 볼 거야. 10분 전, 15분 전. 그리고 뭐 앞에 수업이 있어요 라고 하면 그냥 수업 끝나고 보면 돼. 알겠죠? 아니면은 뭐 남아서 봐도 뭐 상관은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 이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수업을 나가는 게 시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테스트보다는 테스트 시간을 따로 빼서 남아서 보거나 먼저 와서 보거나 그렇게 좀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알겠지? 그래서 수업 15분 전 수업 시간엔 테스트를 보지 않을 거야. 오늘만 2회 상황으로 오늘은 수업 끝나기 전에 볼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테스트에 대한 결과 테스트 결과는 부모님께 문자 발송이 될 겁니다. 문자 발송. 그래서 테스트 어떻게 받고 부족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뭐 피드백 이런 것들도 같이 나갈 거니까 이렇게 관리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자, 결석 처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얘기를 할게.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서 앞으로 뭐 본인이 걸리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뭐 가족 중에 몇 분이 뭐 걸리면 본인도 자가격리를 해야 될 거 아니니. 그치? 그래서 그런 결석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학원 네이버 밴드가 있죠. 그치? 그래서 여기 가입을 하시면은 동영상을 수강할 수 있게 해줄 거야. 근데 방학 때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동영상을 그냥 계속 올려놨어. 그냥 매주 누가 듣든 안 듣든 올려놨어. 근데 그렇게 올려놓으니까 누가 들었고 누가 안 들었고 이렇게 관리가 좀 안 돼. 안 돼서 방법을 조금 바꿨어요. 방법을 조금 바꾼 게 뭐냐면은 네이버 밴드 해당 게시글에 동영상을 바로 올리지 않을 거야. 게시글 댓글에다가 수강 요청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내가 동영상 링크를 개별 발송할 거예요. 동영상 링크를 개별 발송할 거야. 뭘로 개별 발송할 거냐면은 밴드 채팅으로 줄 거예요. 아시겠죠? 밴드 채팅으로. 그래서 밴드 채팅으로 줄 거니까 요거 수강 요청 댓글 남겨서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 뭐 결석이 아니더라도 아니면 수업할 때 내가 그날 집중을 잘 못해서 조금 어렵게 느껴져. 그러면은 수업을 한 번 더 다시 들으면 좋겠지? 그래서 그런 거 뭐 복습할 때 사용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수강 요청 남기면은 내가 바로 게시글 줄 테니까 링크 줄 테니까 그렇게 좀 복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공지사항은 이렇게 두 가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화학 얘기도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내가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래. 자, 화학이 총 몇 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 승현아 알아? 지호 알아? 왜 몰라? 너 알아야지. 너 알아야 되지 않니?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자, 4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4개 단원. 1년에 시험 몇 번 봐, 우리? 4번 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다 1, 2단원을 1학기 때 봐요. 3, 4단원을 2학기 때 봐요. 근데 1, 2단원에서 1단원을 중간고사, 2단원을 기말고사로 보겠죠. 그치? 그러면 문제의 난이도 수준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1단원이 난이도가 높고요. 2단원이 난이도가 낮은 편이야. 그리고 3단원이 난이도가 낮고요. 4단원이 난이도가 높아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사실 조삼모사이기는 하지만 효과를 좀 따져본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냐면
1단원은 난이도가 높아. 난이도가 높아서 보통 아이들의 성적 분포를 보면은 성적 갭이 커요. 중간고사 때. 잘하는 애들은 잘 맞아와. 근데 잘 못한 친구들은 확 떨어져. 그 갭이 커. 근데 이제 2단원 들어가게 되면 난이도가 어느 정도 낮아지기 때문에 그 갭이 어느 정도 줄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평균으로 따진다면은 평균이 많이 낮아지는데 이때 전체 평균이 좀 높아진다는 이야기야. 이해돼? 근데 우리 다 상대평가잖아, 등급은. 상대평가라서 등급을 따기에 유리한 거는 중간고사를 잘 본 것과 기말고사를 잘 본 것 중에 등급을 따기엔 뭐가 더 유리할까? 중간고사를 잘 보는 게 더 유리하겠지. 이해돼?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말은 1학기 때는 요 1학기 중간고사를 잘 봐놓으면은 뒤가 편해. 남은 1학기가. 알겠어? 근데 사실상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어려울 거야. 어려울 건데 그 어려운 상황은 누구나 다 똑같은 거야. 알겠어? 누구나 다 똑같은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황금 같은 주말에 이렇게 나와서 과학을 공부하겠다고 나와서 시간을 쓰는 거 굉장히 잘하고 있는 일이야. 알겠지? 그래서 지금 이제 과학 공부를 안 하고 있는 친구들보다는 확실히 내가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책임지고 도와줄 거야. 알겠어? 책임지고 도와줄 거야. 책임지고 도와주는데 너희들도 해줘야겠지. 내가 시키는 거 잘 하고 참고 하고 하려고 해야 돼. 그게 좀 나중 가서는 양이 많아지고 모질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게 결국 다 너희들 성적을 위해서 그러는 거야. 알겠어? 엄청 결국에 고생을 했는데 끝이 좋아야 될 거 아니야. 결국엔 성적을 좀 잘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나랑 공부를 안 했다면 3등급 맞을 거, 나랑 공부해서 1, 2등급 맞을 수 있게 나도 노력할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2학기 아직 많이 남았지만 2학기 또 이야기를 해보면 당연히 여기에서는 시험 어떤 거 잘 보는 게 좋을까? 기말고사를 잘 보는 게 중요하겠지. 이해돼요? 그래서 화학은 총 4개 단원이 있는데 1단원과 4단원이 어려운 단원이다. 그래서 1단원을 보는 이번 중간고사를 굉장히 잘 봐야 하신다. 아시겠죠? 그럼 1단원을 한번 좀 소개를 해볼게요. 자, 1단원에도 소단원이 4개가 있어요. 1단원 안에도 소단원 4개가 있어. 그래서 오늘은 요 소단원 첫 번째 것만 이야기할 거야. 이게 화학과 우리생활이라는 단원인데 이 부분은 사실상은 암기 부분이야. 암기 부분. 그래서 오늘 같이 완벽하게 좀 외워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2단원, 요 소단원 2단원, 요게 몰이죠, 몰. 그리고 3단원, 요게 화학 반응식. 그리고 요 마지막이 몰 농도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요 1단원 부분은 한 2문제 나오나 3문제 나오나 그래요. 그래서 외우면 그냥 맞추는 문제. 여기서 틀리면 답 없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는 완벽하게 맞춰줘야 되는 거고. 자, 몰 부분, 화학 반응식 부분. 이 부분의 난이도가 많이 높아요. 많이 높아. 처음에 좀 잘 안 될 수도 있어.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결국 문제를 풀어야 되는 부분이거든.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야. 그래서 이 문제풀이를 굉장히 꼼꼼하게 해줄 생각이에요. 하나하나. 알겠어? 그래서 이 문제풀이를 문제풀이를 해주고 숙제를 내줄 건데 여기에서 말하는 숙제는 내가 풀어준 문제 거의 그대로일 거야. 알겠어? 그래서 반복 학습한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어?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될 거야. 근데 이때 문제풀이를 내가 뭘로 할 거냐면은 기출문제 풀이를 할 거예요. 기출문제 풀이를. 그래서 이 기출문제 사실상 고3 기출문제가 문제에 나와요.
고3 기출문제가. 그러니까 모의고사 수능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혹은 학교에서 부교재로 수능 특강을 쓰는 학교도 가끔 있거든. 수능 특강을 쓴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도 섞어서 같이 얘기를 해볼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어서 우리는 준비를 할 건데, 왜 기출문제로 하냐면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낼 때 일반적으로 본인이 만든 문제는 안 내요. 왜냐면 퀄리티가 낮아. 좀 만들기가 굉장히 좀 어렵거든, 사실 문제 만드는 것 자체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문제를 변형해서 내. 기존에 있던 문제를. 왜냐면 1단원의 어려운 문제들은 깔리고 깔렸어, 시중에. 지금까지 모의고사를 얼마나 많이 봤는데.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베이스가 있단 말이야. 그 중에서도 좋은 문제들을 골라서 문제를 내시는 거지. 근데 그 좋은 문제들은 항상 선생님들은 보는 눈이 비슷해요. 자주 나왔던 문제들이 많아. 알겠어? 자주 나왔던 문제들이 누가 보나 다 똑같단 말이야, 선생님들이 보기에는. 내가 보더라도 이건 나올 것 같아 하면 그거는 분명히 나오더라고. 알겠어? 그래서 그런 문제들만 선별해서 문제를 풀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출문제 준비를 통해서 시험 준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몰롱도는 요 몰과 화학 반응식, 여기에 대한 파생 개념이에요. 파생 개념. 그래서 몰롱도도 어떻게 나오는지는 사실 정해져 있거든. 몰롱도는 크게 어렵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알겠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다음 주 수업, 그 다음 주 수업이 굉장히 중요하겠지. 이해돼요? 그래서 총 일단 한 달 동안 여기에 대한 개념 위주의 수업을 일단 할 거야. 한 달 동안은. 개념 위주의 수업. 그러면 시험 때까지 한 3주가량, 4주가량이 남아있거든. 3주가량, 4주가량이 남았을 때 이때 개념 플러스 문제풀이를 같이 진행을 할 거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때 개념 플러스 문제풀이를 같이 꼼꼼하게 좀 진행을 할 거니까 우리 개념 설명부터 좀 잘 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일단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긴장하고 잘 들어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뭐 크게 어렵지 않아요. 됐죠? 자, 그러면은 오늘 진도 좀 바로 나가보도록 할게. 자, 오늘은 자, 화학과 우리생활이라는 단원인데 크게 4가지 배울 거예요. 의식주, 그리고 여기에다가 탄소화합물까지. 그래서 첫 번째로 식량 문제 해결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화학이라는 게 우리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해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표적인 이야기로는 이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식량에서 일단 단백질이 중요하거든. 단백질. 단백질의 구성 원소를 따져보면 단백질은 탄소, 수소, 산소, 그리고 질소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3대 영양소 중에 유일하게 질소를 가지고 있는 건 단백질이야. 그래서 뭔가 작물을 기르고 할 때 그 작물 내부에서 단백질 합성이 잘 일어나야지 생장이라는 게 잘 돼. 생장이라는 건 무럭무럭을 말하는 거지. 무럭무럭. 근데 그 무럭무럭이 잘 되려면 뭐가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무럭무럭이 되려면 질소라는 게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 질소가 공급이 돼야지 작물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질소는 자연계의 대부분 어디에 존재하냐면 공기 중에 존재를 해요. 공기 중에. 공기 중 뭘로 존재해? N2라는 질소 분자 형태로 존재를 하지. 근데 이 질소 분자의 분자 구조를 보면은 질소 원자들끼리 서로 몇 중 결합을 하고 있어요? 3중 결합을 하고 있죠. 그쵸? 통합과학 때 배워. 그러면 여기 3중 결합이라는 건 결합력이 세겠지, 당연히. 그래서 이 결합은 잘 끊어지는 결합이 아니야. 알겠죠? 잘 끊어지는 결합이 아니야. 그럼 잘 끊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반응성이 거의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이해돼? 그렇다는 이야기는 결국 우리는 공기 중 N2를 활용하여 생명체가
직접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게 돼. 이해돼? 그러면 결국 생명체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질소는 어떤 형태인가? 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자연계에 질소 고정이라는 과정이 있어. 질소 고정.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면 공기 중에 있는 질소가 땅으로 고정되는 걸 말하는 거야. 땅 속으로 고정되는 걸 말해. 그러면 얘가 땅 속으로 고정되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NH4 플러스 암모늄 이온이죠. 그리고 NO3 마이너스 질산 이온이죠. 그러면 얘 이온이니까 땅속 수분에 녹아있는 상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식물이, 나무가 얘네들을 물을 빨아들이면서 같이 먹겠죠. 같이 먹어주면은 요 질소든 생명체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이 질소를 이용해서 단백질 합성을 할 수 있는 거야. 즉, 요런 형태를 이용하여 뭘 할 수 있다? 생명체가 이용할 수 있다. 생명체가 이용 가능한 형태다. 요런 걸 질소 고정이라고 얘기해. 근데 이 N2가 땅속으로 스스로 가는 건 아니겠죠? 스스로 가는 건 아니고 누가 해주냐면은 뿌리혹 박테리아라는 세균이 해줘요. 뿌리혹 박테리아. 근데 이 뿌리혹 박테리아가 어디에 많이 존재하냐면 콩과 식물 뿌리에 많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예전에 비료가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던 시절에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만약에 농사를 지으신다라고 하면은 농사를 쉬시는 기간에 콩농사를 지으셨어. 콩농사. 콩을 심으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콩을 심으면 그 땅이 비옥해지거든. 왜? 뿌리옥 박테리아가 많이 발달을 해서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고정을 많이 시킬 수 있었어. 그럼 땅 속에 얘네가 많으면 그 땅은 비옥하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해돼? 이게 자연계에서 질소를 이용하는 사례야, 사례. 이해돼?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 근데 현재 이런 방법만 가지고는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식량 생산을 높이지 못했다는 이야기야. 이런 자연적인 방법만으로는. 그래서 인위적인 방법이 필요했는데 그 인위적인 방법이 암모니아 합성 실험인 거죠. 암모니아 합성 실험의 부제를 말씀드려보면은 하버 보슈법이라고 불러요. 하버 보슈법. 하버라는 과학자, 보슈라는 과학자야. 알겠지? 자, 그러면 하버 보슈법은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수소와 반응시켜서 뭘 만드는 거야? 암모니아를 만드는 걸 말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중학교 때 일단 화학 반응식 개수 맞추는 게 살짝 나오니까 이야기를 다시 해보면 자, 질소 원자가 2마리니까 여기 NH3에도 2마리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 개수가 2가 들어갈 거고 수소 원자가 6마리니까 H2가 몇 개여야 돼? 3개여야 암모니아 합성 반응 올바른 개수가 되겠지. 자, 그러면 이런 반응인데 사실 이 반응이 방금 이야기했듯이 N2의 반응성이 매우 낮아서 얘 반응이 스스로 잘 일어나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일단 고온 조건이 필요해요. 온도 한 400도에 500도, 600도 이 정도? 굉장히 고온이죠. 그리고 고압 조건도 필요해요. 고압 조건. 그래서 고압 조건은 한 400기압, 300기압 이 정도. 이런 기압이 필요해요. 굉장히 고기압이죠. 그래서 고온, 고압에서 반응을 시키는데 이 암모니아가 만들어지기는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한 게 보슈가 한 거예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보슈? 반대로 했다. 하버가 한 거예요. 여기까지만 한 게. 그러니까 하버가 이 질소를 가지고 고온고압 상태에서 수소랑 반응을 시키니까 얘가 만들어지기는 하는데 이 녀석이 많이 만들어지진 않는 거야. 대량 생산은 불가능했어.
그래서 이걸 대량 생산시킬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보슈랑 공동 연구를 하던 찰나에 여기에다가 촉매를 집어넣으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더라 라는 이야기. 촉매를 집어넣어 주니까. 촉매라는 건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녀석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반응에서의 딱 맞는 촉매는 어떤 촉매를 사용했냐면 Fe2O3 산화철, 철촉매를 사용했어요. 철촉매. 내신이니까 좀 꼼꼼하게 외워야 돼. 철촉매를 사용했어. 그래서 고온 고압 상태에서 촉매를 집어넣으니까 얘가 대량 생산이 된다 라고 해서 이걸 하버-보슈법, 이걸 하버가 했고 이걸 보슈가 했어. 하버-보슈법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암모니아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암모니아를 밭에다가 이제 막 직접 갖다가 뿌리면은 이 암모니아를 이용해서 식물이 직접 활용이 가능할까요? 그건 아직 안 돼.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비료화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비료화 과정이라는 거는 암모니아인 NH3를 질산과 반응시키면 NH4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가 이렇게 되겠죠. 요거네. 이해돼?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질소 비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지금 앞에서 이야기한 질소 고정 과정을 인위적으로 해주게 된 꼴이 된 거죠. 뭐가 만들어지면서? 암모니아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암모니아 합성을 통하여 질소 비료를 만들어냈고 이 질소 비료가 식량 부족 문제에 크게 기여하였다라는 얘기죠. 이해돼? 그래서 하버는 이걸 통해서 노벨상까지 받아요. 노벨상까지. 노벨상까지 받는데 사실 하버가 끝은 좋지 못했어. 뭐 하나 얘기를 해드리면 내가 알고 있는 게 있어서 하나 얘기를 해드리면은 하버가 독일 사람이에요. 나치. 이 사람인데 이때 2차 세계대전 터졌을 때 이 사람이 그때 어떤 연구를 하냐면 독가스 연구를 해요. 그래서 하버의 두 번째 별명이 독가스의 아버지라는 별명이 있어. 이 사람이 독가스를 막 연구를 해서 결국에 전쟁에 사용이 되지.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독가스로 엄청 많이 죽었대, 사람들이. 포로들이. 엄청 많이 죽었는데 그 연구를 계속 하다가 결국에는 미쳐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래서 그거 좀 그만하라고 막 하버 와이프가 그만 좀 하라고 막 하다가 하버 와이프도 결국에는 그 독가스로 사살이 돼요. 그리고 하버도 아마 그걸로 죽었을 거야. 똑같이. 뭐 그런 좀 비극이 있긴 한데 결국에는 하버가 이렇게 암모니아 합성 반응을 성공을 하게 하면서 인류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한 거는 사실 인정해야 될 공로인 거죠. 그래서 교과서에까지 실린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하버-보슈법 암모니아 합성 실험.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뭐 했다?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였다. 라고 기억해 주면 돼.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비닐의 합성. 이것도 식량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한 화합물이죠. 비닐은 자연적인 물질이 아니잖아. 그치? 인간이 만들어낸 건 플라스틱이죠, 결국에. 그러면 이 비닐이 만들어지면서 식량 부족 문제는 어떻게 해결된 거야? 우리가 추운 겨울에도 이제 작물을 기르기가 유리해졌죠. 그렇죠? 보온 때문에. 또 하나, 네 번째. 제초제, 살충제. 이것도 화합물이죠. 즉 농약 말하는 거예요, 농약.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결국에 작물의 질이 올라가죠. 이해돼? 그러니까 잡초 같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일일이 다 뽑아주지 않아서 뭐 노동력도 감소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확실하잖아, 사람이 뽑는 것보다 농약 치는 게. 잡초가 아예 자라질 않을 거니까. 그럼 잡초가 자라지 않으면 그 땅에서 영양분을 나눠 먹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잘 키워야 되는 작물만 그 영양분을 몰빵으로 받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 작물의 퀄리티가 올라가겠지. 그치? 그래서 이것도 이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됐고요. 다섯 번째. 자, 철의 재련이에요.
자, 철은 자연계의 산화철로 존재를 하지. 근데 산화환원 반응을 통해서 그 산화철로부터 철을 뽑아내서 우리가 철을 쓸 수 있게 됐었어. 그러면 철이 쓰여지게 되면서부터 효과는 농기구의 발달을 불러오게 된 거죠. 원래 철기가 시작되기 전에는 구리를 이용하여 농기구를 만들었는데 구리는 별로 강도도 좋지 않고 좀 물러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구리를 가지고 농기구를 만들었을 때 내구성도 좋지 못하고 땅도 깊게 못 파고 막 그랬을 거야. 근데 철이 재련되면서 농기구가 발달하니까 당연히 농업 생산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겠지. 이해돼? 그래서 화학이라는 녀석이 이런 식으로 식량 부족 문제에 꽤나 많은 영향을 줬다. 식량 부족 문제 해결에 꽤나 많은 영향을 줬다라고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식량 부족 문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의류 문제도 얘기를 마저 해볼게요. 의류 문제. 의류는 합성섬유 개발이랑 맞물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의류가 부족했다, 뭐 이렇게 의류가 입기 옷을 만들어 입기 불편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용했던 섬유들은 다 천연섬유죠. 천연섬유. 어떤 게 있어? 천연섬유. 예를 들면 목화를 이용해서 만드는 게 면이죠. 목화에서 실을 뽑아가지고 그거를 천을 짜면 되는 거니까 면. 그리고 비단도 있죠. 비단. 비단 뭘로 만들어? 이거 모르는 친구들 많더라. 오, 맞아. 안에 남자애들 하나도 모르더라고. 누에고치 실로 만드는 거죠. 비단은. 그치, 뭐 견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또 모도 있죠. 모, 가죽 아니면 뭐 털가죽 이런 거. 그렇죠? 면, 비단, 모. 또 뭐 있을까? 삼배 같은 것도 있죠. 그치? 삼배는 뭘로 만들어? 삼배 뭘로 만드는지 아니? 이거 칠판에 쓰기에는 조금 부적합한 면이 있어서 좀 지우면 왜 부적합하냐면 삼배는 대마 껍질로 만들어요. 대마초. 대마초 만드는 그 대마 껍질로 만들어. 그래서 삼배가 유명한 동네가 있죠. 어디가 유명해? 안동이 유명하죠. 그치? 안동이 삼배가 유명해. 여기. 그래서 안동에서는 되게 합법적으로 대마를 기르는 농장이 있거든. 합법적으로. 그래서 마약류 관리를 통해서 관리원이 매번 드나들면서 이제 잘 관리해서 키워. 근데 옛날엔 그게 됐을까? 옛날에는 그런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겠지. 그렇지. 옛날에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때 안동에서 이제 유명한 또 전통 가면이 하나 있죠. 하회탈 있지. 그치. 하회탈의 일화가 하나 있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많이 퍼져 있는 설이야. 뭐냐면 안동 하회탈이 웃고 있잖아. 그걸 왜 웃냐면은 그 대마가 마약이죠. 그치? 그래서 대마를 다 재배를 하고 나서 이제 쓸모없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쓸모없는 부분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다 한데 모아서 마을에서 다 태웠대요. 근데 그럼 대마에서 태워서 나오는 연기들이 결국에는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거잖아.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뭐 사람들이 웃게 되고 하다 보니까 안동 지역에서 하회탈이 발달했다라는 얘기가 있어. 아무튼 뭐 잡설이었는데 그래서 지운 거야. 뭐 마약을 여기다 쓸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 자연으로부터 얻어지는 재료로 얻는 천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천연섬유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천연섬유는 좋은 점이 있기는 하죠. 좋은 점이 뭐가 있어요? 촉감도 좋을 거고요. 또 중요한 거, 흡습성이 뛰어나다. 흡습성. 그러니까 땀 흡수가 잘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지? 근데 단점이 좀 있어요. 단점 두 가지. 대량 생산이 안 됩니다. 대량 생산이 힘들어.
왜냐면 잘 생각해봐. 얘네들 길러야 돼 일단. 길러서 써야 돼.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대량 생산이 안 되고 또한 내구성도 좋지 못해요. 아시겠죠? 내구성도 좋지 못해. 그래서 천연섬유는 이런 단점들이 있었는데 이 단점들을 보완해서 만든 게 합성섬유인 거지. 합성섬유 종류 3가지만 우리 외워놓고 있자잉.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나일론은 굉장히 중요해. 나일론의 키워드가 뭐가 있냐면 최초의 합성섬유예요. 최초의 합성섬유. 제일 먼저 만들어졌다라는 건 당연히 중요하겠죠. 사람 이름도 기억을 해줘. 누가 개발했어? 캐러더스라는 과학자가 개발을 했어요. 캐러더스라는 과학자가 개발을 했다. 나일론. 그래서 나일론 어디에 쓰여? 나일론 어디에 쓰이니? 뭐 칫솔, 그리고 뭐 로프, 산악용 로프, 뭐 이런 것들, 뭐 그물, 뭐 스타킹 등등등 많이 쓰이죠. 그치? 그럼 이렇게 많이 쓰일 수 있는 이유는 나일론의 내구성이 좋기 때문이겠죠. 그치? 그래서 이런 데 사용이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폴리에스터. 자, 폴리에스터에도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합성 섬유예요. 폴리에스터 하니까 조금 익숙하지 않은 것 뿐이죠. 익숙하게 만들어 보면은 이거랑 똑같은 게 폴리에스테르. 들어본 적 있죠? 그치? 내가 입고 있는 이 후드티 폴리에스테르 100%예요. 폴리에스테르.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널리 많이 사용이 된다. 그러면 이 폴리에스테르 요거 기억을 해줘. 자, 기출문제에 요런 문장이 나온 적이 있어. 폴리에스터는 천연섬유 중에 모와 촉감이 비슷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모와 촉감이 비슷하다. 이게 뭔 개소리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기모가 폴리에스터잖아. 그쵸? 기모가 폴리에스터죠. 그래서 기모, 폴리에스터, 모와 촉감이 비슷하다. 이렇게 외워주면 돼. 알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폴리아크릴. 아크릴은 불에 강하죠. 그치? 잘 안 녹아. 그래서 폴리아크릴도 마찬가지로 불에 강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많이 쓰일까? 방화복, 소방복에 많이 쓰여요. 열에 강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소방복에 많이 쓰인다. 자, 그러면 요 3가지 합성섬유들을 암기해 주시면 되는데, 자, 요 녀석들 특징. 당연히 실험실에서 만드는 거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하겠죠. 값도 쌀 거고요. 그리고 내구성도 뛰어납니다. 그리고 뭐 어느 정도 이제 합성섬유가 많이 발달을 해서 촉감도 좋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흡습성도 좋은 것도 있기는 있어. 많이 발달을 해서 이제 뭐 운동복 같은 거 생각하면은 굉장히 우리 땀 흡수도 잘 되고 이런 거 만들 수 있긴 하잖아.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문제에서는 대량 생산 잘 되고 내구성 좋고 흡습성 안 좋다라고 외워야 돼요. 얘네들은 흡습성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그래서 이 합성섬유들은 천연섬유를 100% 대체할 수 있다고 하면 될까 안 될까? 그건 안 되는 거지. 그치? 100% 대체는 안 된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적어 놓을게. 합성섬유가 천연섬유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
라고 기억을 해줘. 그러니까 뭐 언제 대처가 안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가장 큰 게 이런 거죠. 뭐 합성섬유 같은 경우는 이제 알러지 같은 반응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지. 그러니까 뭐 이제 아기들이 입는 옷 이런 것들, 아기들이 덮는 뭐 이불 이런 것들은 사실 천연섬유로 만드는 게 좋지.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본다면은 천연섬유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는 녀석이다라고 기억해 주면 돼. 장점이 많지만. 자, 그리고 하나 더. 합성 염료에 대한 것도 키워드가 하나 나와요. 합성 염료라는 거는 최초의 합성 염료만 기억해 주면 돼. 모브라는 합성 염료가 있어요. 모브. 이거 누가 만들었냐면 퍼킨이라는 과학자가 만들었어. 퍼킨. 퍼킨이라는 과학자가 모브라는 염료를 만들었어요. 여기에도 뭐 한 가지 설이 있는데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해주면 요 모브라는 요 의약품이 어떻게 합성 염료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퍼킨이 대학교 때 말라리아 치료제 합성 실험 중 치료제 실험 중에 우연히 만들어져요. 우연히. 그러니까 말라리아 치료제를 개발하는 실험이 아니야. 기존에 있던 뭐 말라리아 치료제를 만들어보는 실험, 만들어보는 실습 그런 걸 하다가 우연히 실수를 해가지고 이상한 걸 만들었어. 이상한 걸 만들었는데 그걸 이제 버리다가 결국에 실험복에 튀었는데 실험복에 튀고 보니까 그게 보라색으로 변한 거야. 근데 이걸 빨아도 안 지워지더래. 그렇죠. 근데 이때 당시에 합성염료가 없었거든. 다 천연염료만 사용했었어. 합성염료가 없었는데 이게 색깔이 변하니까 이거 합성염료로 개발하면 되겠다라는 생각도 든 거죠. 그리고 또 우연히 기가 막히게도 모브 합성염료가 색깔이 기본적으로 무슨 색으로 나오냐면 보라색으로 나와요. 보라색은 외국에서는 굉장히 고귀한 색깔로 들어가죠. 그래서 실제로 보라색 천연염료를 만들려면은 뭐 지중해에서 자라는 무슨 조개가 있대. 근데 그 조개가 한 몇백 킬로를 사용해야 옷 한 벌 염색할 만큼의 보라색 염료가 나온다고 해. 굉장히 고급 염료야. 근데 얘는 값싼 원료를 가지고 보라색 염료를 개발을 했죠. 그래서 얘는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해요. 퍼킨이. 학교를 때려치고. 사업을 했는데 돈이 없잖아. 그 돈을 어디서 받아오냐면 국책 사업이 나라에서 줘요. 얘한테. 근데 나라 그때 몇 세인지는 모르겠지만 엘리자베스 여왕이었죠. 엘리자베스 여왕이 얘한테 돈을 줘. 그러니까 투자자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해서 대박을 치죠. 그래서 그 퍼킨의 모브가 굉장히 이제 최초의 합성 염료로서 여러 방면으로 많이 보급됐었다라고 기억해 주면 돼요. 알겠죠? 모브 최초의 합성 염료. 근데 만들어진 거는 말라리아 치료제 실험 중에 우연히 만들어졌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제시어로 나오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의류 문제 해결까지 얘기가 되는 것 같고, 자 이제 집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번 해봐야겠죠. 세 번째, 건축 재료의 발달. 근데 우리 전통적인 건축 재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뭐 흙, 황토, 또 뭐 기왓장, 또 뭐 있니? 나무,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상 지금 현대 건축물을 짓기에는 강도가 많이 약하지. 그치? 그래서 그런 거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지금 이런 건물도 없을 거예요. 그치? 그래서 주거 문제를 해결한 것 중에 하나는 건축 재료의 발달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건축 재료에 대한 특징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 시멘트입니다. 시멘트. 자, 시멘트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시멘트는 CaCO3가 석회석이죠. 석회석을 열분해를 해요. 일단 열분해 가열해서 열분해를 시키면 CaO와 이산화탄소로 이렇게 분해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만들어진 요 CaO 있죠. 문제에서는 이 CaO 뭐 산화칼슘이라고 해주면 좋겠지만은 이걸 생석회라고 불러요.
생석회. 생선회 좋아하니? 나도 좋아해. 생석회라고 불러. 근데 이 생석회가 여기에다가 점토를 혼합하게 되면, 지점토 말하는 거야. 점토를 혼합하게 되면은 요걸 시멘트라고 불러요. 됐죠? 생석회에다가 점토를 혼합하면 그게 시멘트다. 이 시멘트는 보통 이제 건축 재료에서 어디에 쓰이니? 뭐 벽돌과 벽돌 사이를 이어주는 접착제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치? 접착제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시멘트보다 강력한 거 뭐 있어? 콘크리트 있죠? 콘크리트. 콘크리트는 어떻게 만드냐면은 시멘트에다가 모래, 자갈 등을 혼합을 해서 강도를 높인 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 콘크리트도 이 세계 안쪽으로 들어가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관심 있으시다면 한번 구글링을 해봐봐. 그래서 콘크리트의 세계도 엄청 복잡하긴 하더라고. 근데 우리는 교과서 상황에서는 이 정도만 기억해주면 된다. 시멘트보다 강도가 강하다라고. 자, 그리고 세 번째, 철이죠, 철. 자, 철은 인간이 사용하는 금속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금속 중 하나예요. 그치? 근데 이 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연계에 뭘로 존재해? 산화철의 형태로 존재하죠. 그래서 산화철에서 뭘 없애줘야 돼? 요 산소를 없애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철이라는 거는 철의 재련에서 산화철의 환원이라고 기억해줘야 돼. 산화철의 환원이라고. 알겠지? 그래서 철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좀 단단하게 건물을 지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네 번째, 철근 콘크리트. 콘크리트 반죽에다가 철근을 심어 놓는 거지. 그쵸? 이렇게 되면 강도가 너무 어마어마해집니다. 그래서 강도가 엄청 세지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는 자주 나와. 뭐랑 연결돼서 나오냐면은 이게 개발되면서 대규모 건축물을 만드는 게 우스워졌죠, 이제. 그치? 그래서 엄청난 강도를 자랑한다라고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다섯 번째. 자, 알루미늄. 자, 알루미늄은 가벼운 금속입니다. 그래서 가벼운 금속이기 때문에 창틀이나 건물 외벽의 포장재 같은 걸로 많이 이용을 해요. 가벼운 금속이기 때문에. 여섯 번째, 스티로폼. 스티로폼은 뭘로 사용이 돼요? 단열재로 사용이 되지. 단열재. 근데 사실상 요즘 이거 많이 쓰지 않죠. 위험해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은 걷잡을 수 없이 불이 빠르게 번져요. 그래서 보통 옛날 건물들 보면, 오래된 건물들 보면은 그 벽과 벽 사이에 스티로폼을 집어넣어요. 벽과 벽 사이에 스티로폼. 그래서 불이 붙으면은 불이 한 방에 다 번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요즘은 많이 쓰진 않는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 유리. 그래서 유리 보면은 막 요즘 막 건물 전체가 막 다 통유리로 되어 있는 건물들 막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유리도 건축 자재야. 그래서 유리는 뭘로 만들어? 유리는 모래로 만든다. 알겠지? 유리는 모래로 만든다는 거. 이렇게 외워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자, 시멘트는 석회석을 열분해해서 만들어진 생석회를 점토랑 섞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멘트를 콘크리트로 만들려면 여기에 모래, 자갈 섞으면 되는 거죠. 그 철은 어떻게 만들어? 산화철을 환원시켜서 만들 거고요.
근데 콘크리트와 철을 혼합한 게 철근 콘크리트지. 강도가 세서 대규모 건축물을 지을 때 많이 사용을 하죠. 그리고 알루미늄은 가벼운 금속이기 때문에 창틀, 건물 외벽에 많이 사용을 하고요. 스티로폼은 단열재죠. 아이스박스 생각해보면 되는 거야. 하지만 화재에 약하기 때문에 요즘은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유리, 모래로 만든다는 거. 알겠어? 그래서 유리의 화학식도 SiO2고 모래의 화학식도 SiO2야. 이해됐지?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주면 될 것 같네요. 지금 의식주까지 우리가 다 좀 이야기를 해본 것 같아요. 이렇게 의식주와 화학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고 첫 단원에서 화학이 주장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좀 억지 같기도 하지만.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우리 주변에서 많이 유용하게 쓰이는 탄소화합물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의 생활을 굉장히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녀석들이거든. 그러니까 잘 보면은 또 에어컨도 뭘로 만들어졌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죠.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분필 홀더, 그치? 이게 있기 때문에 피로도가 좀 줄겠지. 윤택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또 요 칠판 지우개, 요것도 탄소화합물이죠. 합성섬유일 거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탄소화합물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알겠어? 그래서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준다라는 얘기인데, 탄소화합물은 그럼 뭐냐? 정의가 탄소와 탄소로 이루어진 주된 사슬에 주변에 수소, 산소, 질소, 인, 황, 염소 등등등등 이런 원소들이 붙어 있으면 우리 이걸 뭐라고 불러? 탄소화물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탄소화물들이 굉장히 다양한 종류를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왜 다양한가를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첫 번째로 탄소는 14족 원소로서 원자과 전자가 몇 개예요? 원자과 전자가 4개지. 원자과 전자가 4개이기 때문에 주변에 다른 원자 몇 개를 붙일 수 있어? 최대 4개를 붙일 수 있죠. 화학 결합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탄소화물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얘기고, 두 번째, 결합의 방법으로도 탄소끼리 단일 결합도 할 수 있고 이중 결합도 할 수 있고 삼중 결합도 할 수 있다. 결합 방식이 다양하다는 이야기예요. 결합의 종류가 다양하다. 이런 이유도 있고, 세 번째, 탄소가 이렇게 이제 탄소끼리 쭉쭉쭉 이어지는 구조를 가질 수도 있어. 이런 구조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슬 구조라고 불러. 사슬형 구조. 또는 탄소가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이어지다가 이쪽에 탄소가 하나 이렇게 띵 하고 나온 거야. 가지를 내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요거를 뭐라고 불러? 가지형이라고 불러요. 가지형. 또 하나, 탄소끼리는 이례적으로 이렇게 탄소끼리 서로 손에 손을 잡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건 뭐라고 부를까? 고리형이라고 불러. 그래서 결국 사슬형, 가지형, 고리형에서 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구조 역시 다양하다. 구조 역시 다양하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탄소화합물이 다양하다라고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 그래서 여러 가지 탄소화합물들이 있는데 우리 주변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탄소화합물들을 정리를 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거부터는 10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그럼 잠깐 쉬었다 갈게요. 쉬는 시간
자, 다시 이어서 얘기를 더 해볼게. 자, 이제 탄소화합물들, 유용한 탄소화합물들 이야기를 한다 그랬지. 먼저 첫 번째로 탄화수소라는 것부터 얘기를 해보자. 탄화수소란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녀석을 탄화수소라고 불러. 그렇다는 이야기는 탄화수소 역시 탄소화합물의 한 종류라는 이야기지. 그쵸? 그래서 화학식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탄화수소는 CXHY 뭐 이런 애들이 다 탄화수소야. 유용한 녀석들 좀 얘기를 하기 전에 배경 지식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 탄소의 개수에 따라서 물질에 이름을 붙인 명명법이 있어요. 명명법. 탄소가 하나면 앞에 메타를 붙일 거예요. META, 메타. 그리고 탄소가 두 개면 에타라고 할 거고, 세 개면 프로파라고 할 거고, 네 개면 뷰타, 다섯 개면 펜타, 여섯 개면 헥사, 일곱 개면 헵타, 여덟 개면 옥타, 아홉 개면 노나, 10개면 데카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탄소 한 개짜리 CH4,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를까? 메테인이라고 불러요. 메테인. 그래서 이름을 좀 쪼개서 얘기를 해보면 메타에다가 뒤에 ANE를 붙이는 거야. 그래서 메테인이 되는 거죠. 뒤에 뭐 아니면 AN만 붙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화학결합의 종류에 따라 또 달라. 근데 이런 명명법 같은 걸 자세히 알면은 뭐 좋긴 하겠지만은 뭐 사실 그렇게 깊게까지 알 필요가 없는 부분이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고, 그냥 일단 요거 탄소 개수에 따라서 이름이 이렇게 되는구나 정도는 알면 우리가 좋아. 그래서 요 정도는 알고 있어줘.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러? 그래서 메테인이라고 하는 거야. 탄소 하나니까. 메테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을 해보면 중심에 탄소가 있고요. 각각의 결합을 이런 형태로 결합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수소가 4마리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구조를 우리는 정사면체 구조라고 부르죠. 정사면체 구조는 입체 구조겠죠. 그러면 우리 메테인의 구조를 분석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 소단원에선 메테인이 어떻게 쓰이길래 유용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메테인은 일단 연료죠, 연료. 연료예요. 어떤 연료의 주성분이냐? LNG, 뭐라고 불러 이거를? 액화천연가스야. 리퀴드 내추럴 가스. 액화천연가스죠. 그치? 그래서 액화천연가스의 주성분이 누구라고? 메테인이다 라고 기억해 주고요. 또 CNG는 뭐라고 부르냐면 압축천연가스라고 불러. 근데 얘네들이 각각의 쓰임새를 알아야겠지? LNG는 어디에 쓰여?
가정용 연료에 쓰여요. 그러니까 도시가스라고 표현을 하죠, 보통. 그 도시가스가 LNG야. 즉, 그게 메테인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CNG는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은 버스 연료로 사용합니다. 근데 요즘 버스 뭐 다 전기차죠? 그치? 버스 연료로 썼었어. 알겠지? 교과서에 나오니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하나 더. 그러면 C2H6야. 6? 쏘리. 6 맞다. 6야. C2H6. 자, 이 녀석은 뭐라고 부를까? 지호야, 뭐라고 부를 것 같아? C2잖아. 그럼 뭐라고 얘기해? 그러면은 이름이 뭘까? 한 개는 메테인이었어. 두 개는 에테인이죠. 그쵸? 그러니까 사실 이름만 보고도 여기 탄소가 몇 개 있냐가 나온다는 거야. 알겠죠? 에테인이요. 에테인은 일단 구조가 이렇게 일단 탄소 한 마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 여기에 수소 이렇게 붙었어. 나머지 한쪽에 또 수소가 붙으면 결합을 더 이상 못하지. 그래서 여기 뭐가 붙은 거야? 탄소가 이렇게 붙는 거야. 탄소가 붙고 여기에부터 다시 사면체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수소. C2H6 에테인이 이렇게 생긴 거죠. 근데 에테인은 하나만 기억해 주면 돼. 에테인은 천연가스의 주성분이야, 이것도. 그래서 이것도 알고 계시면 되고. 네 번째. 자, 프로페인이라는 거는 탄소 몇 개짜리를 말할까? 3개짜리를 말하겠죠? 그치? 그러면 뷰테인을 한번 볼까요? 뷰테인. C4H10이야. 뷰테인. 그럼 뷰테인은 우리가 쉬운 말로 바꿔서 이야기를 해보면 부탄가스예요. 부탄가스. 부탄가스 어디에 많이 쓰여? 부탄. 얘는 휴대용 연료로 사용을 하죠. 그리고 휴대용 버너 있죠. 가스 넣어서 뭐 곱창 구워 먹을 때 쓰는 거, 그렇지? 그래서 그 휴대용 버너에 들어가는 게 부탄가스다. 이해됐죠? 그래서 일로 갈수록 탄소 개수가 많아진다라고 기억해주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대표적인 탄화수소 기억해주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알코올 이야기도 한번 해보자. 알코올은 보통 우리가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ROH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이 R은 뭘 말하냐면 원자 단들을 말하는 거야. 여기서 단은 집단을 말할 때 그 단이에요. 그러니까 원자 뭉텅이죠. 원자의 뭉텅이에 OH가 붙어 있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자단을 우리가 부를 때는 뭐라고도 부르냐면 읽을 땐 사실 알킬기라고 읽어주면 돼요. 알킬기. 혹은 한국말로 곁사슬이라고도 불러요. 알겠어? 학교 선생님이 표현하는 대로 시험 문제 나올 거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알코올도 탄소 개수에 따라서 단순한 알코올부터 복잡한 알코올들이 있을 건데, 첫 번째로 단순한 알코올, 제일 단순한 건 탄소 하나짜리가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탄소 하나짜리 중에 제일 단순한 게 이 녀석이지. 근데 여기 이 녀석을 원자단으로 사용해서 알코올로 만든다면 여기 수소 하나 버리고 여기에 뭐가 붙으면 될까? OH가 이렇게 붙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이거 알코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분자식으로 표현해 보면 CH3OH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녀석 뭐라고 읽을 거냐면
메탄올이라고 읽을 거야. 탄소가 하나짜리인 알코올이니까 메타에다 알코올에 오를 붙여서 메탄올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근데 이 메탄올은 어디에 많이 쓰일까? 쓰임새가 공업용 알코올로 많이 쓰입니다. 공업용 알코올.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럼 탄소 2개짜리 알코올은 어떻게 표현할까? 탄소 2개짜리 알코올. C2H5OH죠. 아까 봤던 거. 탄소 2개짜리 탄화수소가 이렇게 될 건데 여기 얘를 알코올로 만들려면 요거 하나 버리고 여기에다 뭐 붙이면 되는 거예요? OH를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야. 그러면 C2, H5죠 이제 6개가 아니고 5에 OH 붙어 있다. 이렇게. 그러면 C2H6라고 얘기한다면은 요 녀석의 이름이 에테인이었지. 그럼 에테인을 알코올로 생각한 거니까 이 녀석의 이름은 뭐가 될까요? 이게 그래서 에탄올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죠? 에탄, 에타 뭐 이런 게 들어가면은 탄소 2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럼 에탄올의 쓰임새가 꽤 많지. 에탄올 어디에 쓰일까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세균을 죽이기 때문에 소독용 알코올로 사용이 되죠. 의료용 소독용 알코올로 사용이 되고 두 번째, 자, 이 녀석을 가지고 뭘 만들 수도 있어요? 술을 만들기도 하지요. 그치? 자, 그러면 메탄올, 에탄올의 공통점이야. 하나만 더 얘기할게. 메탄올, 에탄올은 불이 붙는 성질이 있어서 둘 다 연료로 사용이 되기도 해요. 알겠지? 그래서 뭐 드라마나 영화 이런 데 보면은 뭐 칵테일 마시는 여주 남주가 칵테일 마시는 거기 불 붙이는 경우가 있죠. 본 적 있니? 그래서 불을 붙여서 술을 먹기도 해. 그래서 아, 에탄올에도 불이 붙는구나. 결국에 아, 이 녀석도 연료로 사용이 가능하기도 하다.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알코올은 이 두 종류만 기억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카복시산. 카복시산은 우리가 표현을 이렇게 할 거예요. RCOOH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러면 아, 원자단에 COOH가 붙으면 되는데 이 COOH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카복시산이라고 불러요. 카복시산. 그래서 얘도 간단한 카복식이 부터 한번 만들어 봅시다. 간단한 카복식. 카복시산? 카복식기죠. 미안해. 카복식기. 간단한 카복시산부터 한번 만들어 봅시다. 첫 번째로 얘도 탄소 하나짜리가 있겠지. 그쵸? 탄소 하나짜리 만들면 어떻게 표현될까? CH3COOH가 그래서 되는 거야. 이해돼? 원래 뭐 요렇게 네 마리잖아. 이제 구조식으로 쓴 겁니다. 분자 구조로 본 게 아니고 CH4가 간단한 탄화수소인데 여기에서 이제 요거 하나 빼버리고 여기에다가 COOH를 이렇게 붙이는 거지. 그래서 요 녀석 뭐라고 불러? 이름이 뭐니? 아세트산이죠, 얘는. 아세트산. 아세트산은 어디에 쓰여? 식초의 주성분이지. 식초의 주성분.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만드는 방법인데 만드는 방법은 에탄올을 발효하면 얻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에탄올을 발효하여 얻을 수 있고 세 번째, 식초니까 신맛이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물에 녹으면 산성이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네 번째, 아세트산은 녹는 점이 17도씨예요.
그러니까 17도씨보다 낮으면 고체, 17도씨보다 높으면 액체가 되는 거지. 그래서 17도씨 이하에서는 고체로 존재하게 되는데, 이때 고체로 존재하는 물질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건 빙초산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알겠지? 그래서 이것도 기억해주고. 즉 아세트산은 겨울철에 고체로 변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카복산은 요거 하나만 알면 되는 거고요. 네 번째는 폼알데히드라는 거 한번 얘기해 보자. 폼알데히드. 폼알데히드 구조 바로 볼게요. 이거는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는데 폼이 있다는 얘기는 알킬기가 굉장히 단순한 수소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 그럼 이 녀석은 어디에 쓰이냐면 가구 접착제로 쓰여요. 가구 접착제. 그래서 새 가구가 많이 들어가 있는 새 집에 가면은 이제 머리 아픈 냄새가 나고 하는 게 다 얘 때문이야. 그래서 연결돼서 나오는 개념이 새집 증후군을 유발하는 물질이다 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새집 증후군. 됐죠? 자, 다섯 번째. 아세톤. 아세톤도 뭐 케톤이라는 녀석의 한 종류인데 케톤의 구조식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비슷하죠? 근데 여기에는 알킬기가 붙을 때 여기에 CH3가 붙고 여기에 또 CH3가 붙은 게 아세톤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이쪽에 정사면체가 있다는 거죠. 여기 정사면체 있다는 거지. 이렇게 생겼어, 아세톤은. 아세톤은 어디에 쓰여요? 아세톤은? 매니큐어 지울 때 쓰죠. 그쵸? 그럼 매니큐어를 지운다는 얘기는, 화학적으로 뭔가를 지운다는 이야기는 물질의 용해를 잘 시킨다는 이야기예요. 잘 녹인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게 지우는 거야. 그래서 결국 아세톤은 좋은 용매로 사용이 된다 라고 기억해 주면 돼. 좋은 용매로 사용이 된다. 용매가 뭔데? 용매? 녹이는 물질을 말하는 거지. 웬만한 물질들을 다 녹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기억해 주면 우리는 탄화수소에 대한 이야기, 탄소화합물에 대한 이야기들 얘기를 해봤고, 다시 한번 정리할게. 결국 여기서 우리가 암기해 줘야 되는 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암기해 줘야 되는. 뭐 성질은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거고. 근데 추가적으로 암기해 줘야 되는 게, 문제를 풀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개념이 분자식이야, 분자식. 분자식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자, 메테인 CH4죠. 그리고 뷰테인 C4H10이죠. 에테인은 C2H6였죠. 그래서 이 녀석들 뷰테인, 에테인 얘네들 CnH2n 플러스 E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알겠죠? 그래서 그냥 통으로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또 아세트산. 아세트산은 아까 봤던 식이 사실은 분자식이 아니라 시성식이라고 불러. 시성식이 CH3COOH인 거예요. 성질을 보여주는 식이라는 뜻이거든. 시성식이라는 게 보여준다. 뭘? 성질. 그럼 어떤 성질을 보여줘? 이 COOH를 따로 빼놓음으로써 산성이라는 성질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 녀석을 분자식으로 바꿔주면은 C2H4O2가 분자식이야.
아시겠죠? 아세트산 분자식 이제 이렇게 외워요. 알겠어? 이렇게 외워. 왜 이렇게 외우라고 하냐면 문제는 이렇게 나와. 아세트산과 메테인에 들어있는 수소의 개수는 같다. 맞는 말이죠. 왜 여기에 수소 4개 있을 거고 아세트산도 수소 4개 있는 거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외워. 또 자, 메탄올의 시성식이 CH3OH죠. 그럼 메탄올의 분자식은 어떻게 돼요? CH4O가 되겠지. 이게 메탄올의 분자식. 또 에탄올의 시성식은 C2H5OH. 그럼 이 녀석의 분자식은 어떻게 돼? C2H6O가 되는 거야. 근데 시성식 이렇게 나오기도 해. 오히려 헷갈리게 하려고 CH3CH2OH라고 쓰기도 해요. 알겠어?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 방법들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통일해서 기억하자. 뭘로 기억해? 분자식으로 기억하세요. 분자식으로. 그래야 문제 풀 때 도움이 많이 돼.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런 물질들 대부분을 우리는 어디에서 얻냐면 원유로부터 얻어요. 원유. 원유는 이제 바다 땅 속에서 이제 석유를 뽑아 올리죠. 석유를 뽑아 올릴 때 그 이제 막 꺼내 올린 석유를 뭐라고 불러? 원유라고 부르는 거야. 막 꺼내 올린 석유를. 근데 이 원유는 혼합물이거든. 혼합물이어서 우리는 각각의 성분 물질로 분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원유의 분리 방법으로는 분별중류라는 방법을 사용할 거예요. 분별중류. 그럼 여기서 분별중류에서 사용하는 물질의 특성은 어떤 특성을 사용해요?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는 거예요. 끓는 점 차이, 보일링 템퍼러처. 그래서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분별중류란 끓는 점이 낮은 물질부터 끌어나온다라는 얘기죠. 끓는 점이 낮은 물질부터 끌어나온다. 그래서 뭐 소주를 끓이면 먼저 끌어나오는 게 에탄올이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남아있는 게 물이 되겠지. 그래서 그렇게 기억해주면 돼. 마찬가지로 그럼 원유도 끓이는데 얘는 분별중류탑이라는 걸 이용할 거야. 분별탑이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럼 여기다 원유를 집어넣고 끓이는 거예요. 끓이면 나오는 물질들이 위에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야. 위에부터. 그럼 제일 먼저 끓어 나오는 게 끓는 점이 제일 낮겠지. 그 녀석이 누구일까? 천연가스가 제일 먼저 끓어 나와요. 끓는 점이 낮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나프타라는 게 나오는데 이 나프타는 꽤나 중요해요. 꽤나 중요해.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뭐 휘발유, 등유, 중유, 경유, 아스팔트 뭐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면 결국에 이 위로 올라갈수록 끓는 점이 낮다 라고 기억해주면 되고, 그러면 얘네들은 전부 다 탄소화합물들이거든. 탄소화합물들. 그럼 탄소화합물에서 중요한 사실은 위로 올라갈수록 끓는 점이 낮다는 얘기가 탄소수가 적다라는 이야기예요. 분자당 탄소 원자수가 적다 이 말이야. 왜 그러냐면 참고 끓는 점이라는 건 결국에 분자 간의 인력이거든. 그렇죠? 근데 이 분자 간의 인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분자량이라는 게 영향을 줘요. 분자량. 근데 예를 들어 CXHY라고 했을 때
분자량은 어떻게 계산돼요? 12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y죠. 그치? 그럼 분자량에 더 영향을 주는 요인이 요 녀석이지. 그치? 개수가 12니까. 이해돼? 왜? 탄소가 수소보다 12배나 무겁기 때문인 거지. 이해돼요? 그러면 결국에 탄소 수가 많으면 분자량이 크다는 얘기죠. 분자량이 크면 분자 간의 인력이 세다는 얘기지. 분자 간의 인력이 세면 끓는 점이 높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이해돼? 그래서 이런 탄화수소들은 위로 올라갈수록 끓는 점이 낮다라는데, 그럼 일반적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탄소의 개수는 적은 녀석들이 존재한다가 되겠지. 이해돼? 반대로 아래로 내려갈수록은 탄소 개수가 많은 녀석들이 존재한다는 얘기가 되겠네. 이해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도 기억을 해주셔야 돼. 자, 그러면 이렇게 원유를 분리해서 우리는 각각 사용 목적에 맞춰서 천연가스, 휘발유, 등유, 경유 쓰는 거죠. 그치? 근데 여기서는 나프타를 별표를 쭉 쳤는데, 왜냐면 플라스틱을 볼 거라 그래. 플라스틱이 뭘 통해서 만들어지냐면 나프타를 통해서 만들어져요. 나프타를 통해서. 플라스틱은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는 고분자 화합물이거든. 그래서 플라스틱은 나프타를 통해 만들어지며, 플라스틱의 종류를 따져본다면 열경화성 플라스틱과 열가소성 플라스틱이라는 게 있어. 열경화성, 열가소성. 열경화성, 열의 경화성이 있다. 열에 강하다는 이야기죠. 그쵸? 열경화성은 여기서 경자가 이렇게 생각하고, 강경 대응 무슨 뜻이야? 강경하게 대응한다. 세게 대안한다. 뭐 이 말인 거잖아. 그러면 열경화라는 열에 대하여 강하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열경화성이라는 걸 쓰는 거. 그치? 열에 강하고 열에 의하여 성형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녀석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열경화성 플라스틱 어디에 쓸까? 뭐 플라스틱 도시락 같은 거 열경화성을 써야겠죠. 뭐 국물 담고 이런 거 뜨겁잖아. 그렇죠. 근데 거기서 막 열이 약해가지고 막 녹아 나오고 그러면 돼, 안 돼? 안 될 거죠. 열경화성 플라스틱. 그럼 반대로 열가소성 플라스틱은 열에 강하다, 약하다? 열에 약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녀석은 성형이 되는 녀석을 말하는 거지. 일반적인 플라스틱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이런 플라스틱은 나프타로부터 만들어진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또 마지막 의약품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의약품 두 가지만 얘기할 건데, 첫 번째로 아스피린. 자, 아스피린의 키워드는, 아스피린은 최초의 합성의약품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최초의 합성의약품이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기억해야 돼, 이것도. 버드나무 껍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냐면 살리실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살리실산이라는 게 진통 효과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거든. 근데 사실상 살리실산 자체가 진통 효과를 가지고는 있지만 이 녀석은 부작용 등이 좀 있어. 살리실산이 뭐 복통, 구토 이런 걸 유발을 할 수가 있거든. 속쓰림 이런 것도. 그래서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살리실산을 이용하여 아스피린을 만들 때 여기에다가 아세트산을 섞어줄 거야. 그럼 아세트산을 섞어주면 아세트살리실산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그걸 주성분으로 해서 약을 만든 게 아스피린이에요. 알겠죠? 아스피린은 진통 성분을 가지고 있다. 최초의 합성의약품이다. 기억해주면 되고요. 두 번째, 페니실린.
자, 페니실린도 키워드가 있는 건 최초의 항생제라고 기억해 주면 돼. 최초 항생제. 그래서 이 페니실린은 어떻게 만들어지니? 푸른 곰팡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이 페니실린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의약품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이해돼요? 그래서 오늘 외울 게 꽤나 많아서 이런 것들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뒤에서 우리 문제 다지기 부분 이제 교재 나오는데 이 부분 문제 몇 가지 좀 같이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2번 문제 한번 볼까요? 2번 문제. 화학이 의류 문제 해결에 기여한 사례로 옳은 걸 골라보래. 합성 섬유를 대량 생산하는 방법을 개발한대요. 그치? 기여한 거죠. 면, 마와 같은 천연 섬유를 대량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아니죠. 천연 섬유는 그냥 천연 섬유야. 합성 염료를 생산하여 신분에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색깔의 옷을 입힐 수 있게 하였다. 맞는 말이죠. 자, 그리고 3번도 볼게요. 화학이 주거 문제 해결을 기여한 사례. 콘크리트는 시멘트에 자갈, 모래 등을 섞어서 만든 것으로 다양한 건축물을 짓는 데 이용이 되죠. 자, 니은 철근 콘크리트의 개발로 대규모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되었죠. 자,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맞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화석연료를 집에서 언제 써요? 가스불 쓸 때 쓰죠. 그렇지? 뭐 보일러 돌릴 때 쓰기도 하고요. 그렇지? 온수 이런 것들 굉장히 쾌적하죠. 찬물만 나온다고 생각을 해봐. 어떻게 살아? 그죠? 자, 그리고 탄소화합물의 유용성에서 5번 탄소화합물과 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거 한번 해보자. 자, 1번 탄소 원자를 기본 골격으로 하죠. 그걸 탄소 사슬이라고 부르고 탄소 사이는 공유 결합을 이루고 있지요. 3번 탄소화합물 중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물질을 탄화수소라고 한대요. 맞는 말이지? 자, 탄소화합물 중 플라스틱은 건축자재로 이용하지만 생활용품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반대의 개념이죠. 플라스틱을 건축자재로 이용하기에는 강도가 너무 약하지. 그치? 그래서 생활용품으로 많이 사용을 한다. 자, 5번 생활 속의 연료 의약품으로 다양하게 이용된다. 맞는 말이죠. 그쵸? 이런 식으로 나와 문제가. 자, 그러면 실력 문제에서 11번 모형을 보고 누군지 알아내라는 건데 가에서 알킬기 부분이 뭐예요? CH3, CH2 이 부분이죠. C2H5. 그래서 얘를 시성식으로 쓰면 C2H5OH가 될 거고요. 분자식으로 쓰면 C2H6O 가 되겠지. 자, 나는 요 녀석 알킬기 부분이 어디니? CH3 부분이죠. 그래서 시성식으로 이 녀석을 쓰면 CH3COOH가 되겠죠. 그리고 분자식으로 쓰면 C2H4O2가 되겠지. 이해돼? 아세트산. 그럼 가는 살균 효과가 있어 손소독제로 이용이 된대요. 에탄올이니까 맞는 말이죠. 자, 나의 수용액은 산성을 띈대요. 아세트산은 수용액이 산성을 띠지. 자, 디귿 나는 가를 발효시켜서 얻을 수 있을 거래요. 아세트산은 에탄올을 발효시켜서 얻을 수 있죠. 오케이? 자, 그러면 뒤에 실력 굳히기 부분도 한번 볼게. 자, 6번 문제 한번 볼게요. 실력 굳히기 6번. 탄소화합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탄소 원자는 다른 원자와 공유 결합을 이루고 있대. 맞니? 맞죠? 한 개의 탄소는 최대 4개의 원자와 결합을 이룰 수 있죠. 원자가 전자 4개니까. 탄소 원자는 다른 원자를 결합하여 결합 방식이 다양한 탄소화합물을 만든다. 결합 방식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야?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 이런 거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3번도 정답이 되죠. 4번 모두 인공적으로 합성한 것으로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탄소화합물은 없을 거래요. 그래요? 얘들아
얘네들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탄소화합물들이겠지. 그치? 뿐만 아니라 뭐 천연고무 이런 것도 탄소화합물이죠. 그리고 뭐 좀 더 뭐 억지스럽긴 하지만 얘들아, 생명체도 탄소화합물이죠. 우리 전체가 탄소화합물 아니야? 그치? 물을 제외하면. 자연계에 탄소화합물 엄청 많아. 알겠지? 그리고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탄화수소는 연소할 때 많은 열이 발생하므로 주로 연료로 사용될 수 있다. 이건 정답이 될 수 있겠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 17페이지까지 숙제로 해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오늘 배웠던 부분들은 사실상 암기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어서 테스트를 보기는 볼 건데 지금 바로 보면은 암기 부분이어서 조금 틀리더라도 그걸 뭐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 아직 못 외워서 틀린 거다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했을 때 지금 한 3분 정도만 외울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3분 뒤에 테스트를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테스트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